여러분, 오늘도 잠들기 전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이제 막 이불을 고쳐 덮으려는 이 순간,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포근하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떠올려 볼 이야기는 영화 속 반짝이는 서부가 아니라 정말로 거칠고 야생적이었던 옛 미국 서부의 세계입니다. 눈을 천천히 감고 아주 먼 옛날, 먼 대륙의 넓은 평원으로 우리의 마음만 살짝 걸음을 옮겨보도록 할까요?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낯선 침대에서 눈을 뜬다고 상상해 봅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냄새입니다. 자연의 향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겁고 사람의 땀 냄새, 씻지 않는 몸에서 나는 군내, 가축의 배설물, 그리고 어디선가 스며 나오는 오수의 냄새가 섞여 공기 속에 눌어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1870년대쯤의 미국 서부, 사람들이 와일드 웨스트라고 불렀던 프론티어의 한 구석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목욕은 일상이라기보다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넉넉한 물이 흐르는 현대와 달리 이곳에서 물은 곧 생명이라서 마실 물과 요리할 물을 먼저 생각하고 나면 몸을 씻을 여유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씻을까 말까 했고 긴 겨울 내내 제대로 씻지 못한 채 봄을 맞이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마을 어디를 가든 사람과 동물과 흙과 폐기물이 섞여 만들어내는 무거운 냄새가 항상 옅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일으키려 할 때 잠자리도 그리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아니라 짚을 채워놓은 요는 밤새 뒤척이는 사이 온갖 먼지와 벌레를 함께 품어놓았을 것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저기 근육이 쑤시고 허리와 어깨가 마치 돌이 된 것처럼 뻐근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지고 난 뒤까지 이어지는 노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몸은 곧 도구였으며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칠 수 없는 소모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농부이든 광부이든 목장에서 일하는 일꾼이든 누구에게나 하루는 끝없는 허리 굽힘과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현대의 직장 생활을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이 시절의 노동과 비교해 본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고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30을 조금 넘긴 나이에 이미 허리가 굽고 관절이 닳아 중년이 되기도 전에 노인처럼 움직이곤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겨우 35살 남짓에 머물렀다는 말은 그만큼 몸이 지치고 닳아 사라지는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이 겨울이라면 여러분이 기지개를 켤 때 느끼는 공기는 더욱 매서울 것입니다. 작은 통나무 오두막 안의 온도는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허옇게 피어오르고 손끝은 금세 곱아버립니다. 밤에는 장작을 아끼기 위해 난로의 불을 거의 꺼두었을 테고 침대 옆에 두었던 물그릇에는 얇은 얼음막이 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앙난방도 보온 속옷도 없는 이 시대의 겨울은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긴 시련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꽂히고 집이라는 것은 그저 비와 바람을 가릴 뿐 더위를 막아줄 단열재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가 있는 들판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옷과 피부,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흙과 땀이 엉겨 붙어 있곤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절이 곧 시험이었고 자연의 기분에 따라 삶과 죽음의 경계가 조용히 흔들리곤 했습니다. 오스카림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부의 남자들이 가진 옷은 대개 두 벌 남짓, 거친 캔버스나 데님 바지와 살갗을,
까슬까슬하게 비비는 면 셔츠가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기후와 상관없이 속옷과 속치마, 코르셋, 겹겹의 패티코트와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 옷들은 대부분 잘 맞지도 않고 쉽게 빨 수도 없었기에 몸에 상처가 나고 땀이 스며들어도 며칠이고 그대로 입고 버티는 일이 흔했습니다. 영화 속 서부에서 보는 화려한 레이스 드레스나 번쩍이는 양복은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과는 아주 먼 이야기였습니다. 일을 나가든 마을을 오가든 사람들은 언제든 흙먼지와 비약, 가축의 똥과 마주해야 했으므로 옷은 무엇보다 오래 버티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옷에는 늘 얼룩이 남아있고 실밥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으며 손으로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배어있곤 했습니다. 깨끗함보다는 버티는 힘이 더 소중했던 시대였던 것이지요. 아침이 되면 결국 배가 먼저 말을 걸어고 옵니다. 이곳의 식탁은 그리 다양하지 않습니다. 콩을 푹 고아 만든 요리, 거칠게 구운 비스킷, 그리고 진하게 끓인 커피 한 잔이 거의 모든 끼니의 기본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계절이 허락할 때 잠깐 맛볼 수 있는 선물이었고 그마저도 먼 마을로부터 비싼 값을 치르고 사와야 했습니다. 고기는 사치품이기도 하고 필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얻은 고기든 키우던 가축을 잡은 것이든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대부분 소금에 절이거나 훈제해 두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라 이렇게 보관한 고기는 짜고 질기며 오래 씹어야 겨우 삼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비타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탓에 비타민이 부족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져나가는 괴혈병 같은 질병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곤 했습니다. 커피라도 맛있으면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아는 향긋한 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커피는 몇 번이고 끓여 쓰디쓰게 우려내곤 했고 쓴맛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껍질 벗긴 달걀 껍질이나 소금을 함께 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진한 액체를 조용히 들이켜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견딜 작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함께 있다면 아마 그 쓴맛을 참아가며 컵을 비웠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이곳 사람들은 작은 습관 하나를 잊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벗어두었던 신발을 거꾸로 털어보거나 안쪽을 잘 살펴보는 일입니다. 밤사이 따뜻한 곳을 찾아 전갈이나 작은 뱀이 신발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 번의 방심이 곧 독에 중독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사람들의 아침 인사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몸짓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평원, 멀리 보이는 산맥, 드넓은 하늘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동시에 잔인할 만큼 냉혹합니다. 이곳의 하늘은 예고 없이 눈보라를 몰고 오거나 회오리 바람과 번개, 갑작스러운 홍수와 가뭄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늘이 지금은 맑아 보이더라도 몇 시간 뒤에는 사방이 눈에 덮일지 바람이 집을 뜯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하늘의 색, 바람의 냄새, 구름의 모양을 조심스레 살피며 작은 징후들을 읽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재난은 언제든 찾아와 한 가족의 농사와 삶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자연과 맞서는 일은 언제나 사람에게 조용하고도 깊은 긴장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두막이 아닌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면 그곳이 조금은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의 마을 역시 다른 방식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수도도 위생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던 시대라 사람들의 배설물과 각종 찌꺼기가 마을 주변에 아무렇게나 쌓여갔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콜레라와 장티푸스, 디프테리아와 결핵 같은 질병은 마을 전체를 휩쓸며 수많은 사람을 앗아가고는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을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길은 곱게 뻗은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며 조금씩 닦인 흙길에 불과합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 발이 빠지고 해가 뜨거우면 먼지가 피어올라 눈과 입, 코를 채워버립니다. 집들은 계획 없이 여기저기 박혀 있고 가축과 사람들이 뒤섞여 움직이는 풍경 속에서 다시 한번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엄습해 올 것입니다. 말은 이 시대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길을 따라 가득한 말, 똥은 치워줄 청소부도 쓰레기를 관리할 부서도 없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거리의 길바닥에 무릎 높이까지 말똥과 진흙이 쌓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파리떼가 허공을 떠다니고 그 작은 날개짓은 오염을 여기저기 옮기며 질병을 퍼뜨리는 또 다른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걷다 보면 가장 시끄럽고 붐비는 곳 가운데 하나는 술집입니다. 영화 속의 서부 술집을 떠올리면 반듯한 나무바와 반짝이는 잔 피아노 소리가 떠오르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거칠고 소박한 공간이 많았습니다. 울퉁불퉁한 널빤지로 만든 바와 탁자, 여기저기 긁히고 기울어진 의자, 천장은 담배 연기로 자욱하게 흐려져 있었지요. 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부드러운 위스키가 아니라 값싼 알코올에 각종 첨가물을 섞어 만든 독한 액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담배, 우린 물이나 고추, 때로는 석유에서 나온 냄새가 나는 물질을 타서 목과 위장을 따갑게 찌르는 맛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운이 나쁘면 시력을 잃거나 건강을 심하게 해칠 만큼 위험한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술과 함께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금세 폭력으로 번지기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늘 총과 칼을 곁에 두었고 취한 상태에서의 분노는 순식간에 총성이 되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와일드 웨스트라고 해서 모두가 거리 한가운데에서 결투를 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전고의 결투, 한 사람씩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서 누가 먼저 권총을 뽑는지를 겨루는 장면은 대부분 후대의 상상에 가깝습니다. 실제 폭력은 훨씬 더 갑작스럽고 혼란스럽고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다툼 끝에 술병이 날아가고 삿대질을 하다가 누군가 허리춤에 총을 꺼내는 순간 싸움은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는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총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을들에도 나름의 규칙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도지시티나 툼스톤 같은 몇몇 서부 마을은 오히려 총기를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총을 맡기게 하고 마을을 떠날 때 다시 돌려주는 규칙을 두었던 것이지요. 훗날 유명해진 OK 목장의 총격 사건도 마을의 무기 규정을 따르지 않으려던 무리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을 걷다 보면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낡은 글씨로 의사라 적힌 건물, 그 안에는 약간의 약병과 간단한 도구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의사를 현대의 의사와 같은 기준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위험한 치료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균이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과 톱을 대충 씻어만 둔 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사용했고 상처가 골마 올라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 정도로 여겼습니다. 마취라고 해도 술이나 아편에서 얻은 약을 조금 사용하는 정도라 수술을 받는 사람은 의자에 묶인 채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작은 상처조차도 감염이 되면 사지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 절단 수술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약이라고 불리던 것들 또한 대부분 정확한 성분과 효과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피를 빼내어 나쁜 기운을 돌려보낸다는 생각으로 계속 피를 뽑거나 수은과 비소처럼 지금은 도구로 알려진 물질을 약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쓰였던 아편과 그 가공품은 많이 푼 이들을 중독으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 역시 늘 목숨을 건 싸움이었고, 외진 지역에서는 여러 번의 출산 중 적어도 한 번쯤은 어머니가 목숨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치과 치료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충치가 생기거나 잇몸이 붓는다고 해서 이를 살려보겠다는 생각보다 아픈 이를 뽑아버리는 것이 가장 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마취 없이 거친 도구로 이를 뽑는 동안 사람들은 의자 팔걸이를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참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병과 부상에서 살아남는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강한 사람만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배가 울리는 시간. 여러분은 마을의 작은 식당으로 향해 봅니다. 식당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누군가의 집 일부를 내어 손님을 받는 곳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집에서 먹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질긴 고기, 한 조각과 지나치게 짠 국물, 너무 익어 형체가 사라진 채소가 접시 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리 도구도 부족하고 위생에 대한 지식도 넉넉하지 않았기에 상한 음식을 먹고 배앓이를 하거나 장티푸스에 걸리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 옆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디서 들려온 인디언의 습격 소문, 길 위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 혼자 여행하다, 사라진 사람에 대한 소식들이 낮은 목소리로 오르내립니다. 인디언이라 불리던 원주민들이 늘 먼저 공격을 벌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먼저 총을 들고 나선 것은 정착민과 군인이었고,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며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소문 속에서 이 복잡한 사실들은 단순한 공포의 이야기로 바뀌어 떠돌았습니다. 떠돌이 무법자들도 존재했지만 더 큰 문제는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넓은 땅에서 정의를 세울 힘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보안관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맡고 있었고, 제때 도착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모여 자경단을 꾸리고 직접 죄인을 심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말을 훔치거나 소를 훔쳤다는 의심만으로도 제대로 된 재판 과정 없이 나무에 목이 매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죄 추정이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의 분노와 공포가 먼저 판결을 내려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여러분은 마을의 잡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에서 팔리는 것은 밀가루와 소금, 못과 밧줄, 램프 기름과 옷감 같은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먼 동부에서 긴 여정을 거쳐왔기에 값은 종종 동부의 몇 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치면 작은 통조림 하나가 꽤 큰 돈에 해당하는 값이었고,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이런 생필품에 쏟아부었습니다. 남는 돈은 거의 없었고, 여가나 사치를 위해 쓸 여유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잡화점의 선반에는 건조된 과일이나 사탕처럼 조금은 특별한 물건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오늘 먹을 것과 내일 쓸 것만으로도 이미 벅찼기 때문입니다. 이 가게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것은 마을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작은 종이, 조각들입니다. 간헐적으로 도착하는 신문과 편지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우편은 자주 늦었고 어떤 소식은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주한 뒤 고향에 남은 가족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어진 고립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 속에서 술에 의지하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서부의 광활한 하늘 아래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후가 깊어갈 즈음 멀리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의 날씨는 단지 기분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눈보라는 작은 오두막을 눈더미 속에 묻어버릴 수 있었고 거센 회오리 바람은 집과 헛간을 순식간에 부숴버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며 우산을 챙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사를 가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천둥과 번개, 강한 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칠 때 서투르게 지은 집은 그저 크게 흔들리는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평원에서는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해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기도 했고 마른 계곡에는 단시간에 물이 몰려와 수레와 사람을 휩쓸었습니다.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폭풍을 무사히 넘겼다 해도 가뭄이 길어지면 밭이 타들어가고 가축이 말라 죽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옵니다. 지붕의 틈새로 비가 새어들고 여기저기 양동이를 놓아 떨어지는 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비는 작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빗물이 모이면 그 귀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조금은 씻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물이라고 해서 언제나 깨끗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가축이 함께 이용하는 우물이나 가을의 물을 마셨고 끓이는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콜레라와 이질 같은 수인성 질병이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여 흐르는 물을 떠마시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면 오두막 안은 금세 어둠에 잠깁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빛은 촛불과 등잔 기름이 허락하는 만큼만 존재했습니다. 불은 언제나 축복이자 위험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지 않기 위해, 여름에는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 불이 필요했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오두막 전체를 삼키는 화재로 번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불이 붙으면 부를 소방서도 급히 달려올 소방차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모든 집이 한 번씩은 타버린 역사를 가진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들기 전 불을 어떻게 꺼두어야 할지, 등잔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 뒤에는 내일도 이렇게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묵직한 불안이 항상 함께 있었지요. 침대에 몸을 눕히면 온몸에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거친 매트리스는 등을 파고들고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은 낯설고 무거운 느낌으로 속을 짓누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듯 불어와 오두막의 틈을 흔들고 그 소리는 사람을 작게 만들 만큼 광활한 자연의 존재를 상기시켜줍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한낱 작은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으며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하루를 온전히 견디는 것조차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서부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웅담이 아니라 그날그날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말이 이렇게나 무겁게 다가왔던 시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또다시 오두막 벽 틈으로 햇살이 스며듭니다. 밤새 뒤척이며 보낸 잠은 깊지 못했고 몸을 일으키면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피곤하다고 해서 늦게 일어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마을을 떠나 좀 더 먼 곳으로 이동해 보기로 마음먹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1869년에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완성되면서 동부와 서부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철도표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열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도 여전히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말과 마차, 그리고 두 발을 의지해 나아가는 길고 거친 여정이었습니다. 말 한 피를 가진 사람은 그나마 행운에 속했습니다. 좋은 말은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을 만큼 비쌌고 사료와 안장, 굴레를 마련하는 데에도 돈이 들었습니다. 말이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동물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많은 주는 경우 고통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인은 총을 들어 말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안장도 편안함보다는 실용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을 타고 가다 보면 다리와 허리는 저릿저릿하고 허벅지 안쪽에는 물집이 잡히곤 했습니다. 길 위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뱀이나 예기치 않은 소리 때문에 말이 놀라 뒷발질을 하거나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떨어져 다치거나 더 나쁘게는 의식을 잃은 채나 자해체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리는 주변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마차만 있는 이들은 또 다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차에는 제대로 된 완충 장치가 거의 없어 바퀴가 돌마다, 구덩이마다, 깊게 팬 자국마다 요동칠 때마다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마차에 실려 가다 보면 멀미가 나고 내리고 나서도 땅이 계속 흔들리는 듯한 기분에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은 진흙늪으로 변해 바퀴가 빠졌고 마른 날에는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더 나은 땅과 기회를 찾아 더 서쪽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택하곤 했습니다. 오리건 트레일이라 불리던 길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어지는 긴 회랑이었습니다. 1840년대에서 1860년대 사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건너갔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조차 새기지 못한 채 급히 묻힌 묘지가 줄지어 남았고 사람들은 이 길을 나라에서 가장 긴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긴 여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총을 든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옮겨지는 콜레라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탈진시켰고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숨을 거두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질과 장티푸스, 산열이라 부르던 병들. 역시 마차 행렬 곳곳에서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한 가족에서 여러 아이를 잃자는 비극이 한 번의 여행 안에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의료 지식과 약품으로는 이런 병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마차 행렬 안의 치료는 대부분 민간요법에 의지했고 믿음과 경험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묻고도 뒤따라오는 겨울을 피하기 위해 마차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와 배우자들은 흙을 덮은 무덤을 등 뒤에 둔 채 마음의 상처를 안고 또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일도 큰 위험이었습니다. 나룻배가 있는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마차를 임시로 배처럼 만들어 떠밀어야 했습니다. 물살이 조금만 거세져도 마차는 방향을 잃고 뒤집혀 사람과 짐, 가축을 한꺼번에 삼켜버렸습니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상자 속에는 그 가족이 다음 계절을 버티게 해줄 줄 음식과 도구들이 함께 묻히곤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이 긴 여정에서 원주민들의 공격은 생각보다 그리 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족들은 오히려 길을 안내해 주거나 물과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위험의 대부분은 사고와 질병,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총을 서투르게 다루다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일도 적지 않았고, 말과 쇠차이거나 마차에 휘말려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정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는 현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너무 깊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은 무덤이 줄지어 서 있는 길을 뒤로하고 아직 보지 못한 서쪽의 땅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고 근처 마을로 이동하는 짧은 여행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딴 길 위에서는 말을 탄 강도와 도둑들이 느슨한 법망을 피해 사람들을 노리곤 했습니다. 원래 이야기보다 과장된 전설이 많기는 했지만 마차나 역마차를 노리는 무장 강도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거나 지도를 제대로 읽지 못해 길을 잃는 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길을 지워버렸고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눈 속에 파묻혀 얼어 죽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산길과 협곡에서는 빗물이 갑자기 불어나 마차와 사람을 쓸어가는 산사태와 급류가 생기곤 했습니다. 길을 안내해줄 정확한 지도와 표지판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주로 지평선의 산, 강이 굽이, 나무들의 모양을 기억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표식은 언제든 변할 수 있었고 한번 길을 잃으면 되돌아갈 방향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도 고단한 여행길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서부는 흔히 흰 모자를 쓴 카우보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 서부의 얼굴은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은 철도를 놓고 광산에서 일하며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국경이 그어진 뒤에도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흑인 카우보이들은 어떤 목장에서 전체 인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말과 소를 다루는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갔습니다. 독일과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은 자신들만의 언어와 종교, 풍습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은 각기 다른 언어와 신화, 문화물을 가진 채 여전히 이 땅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한데 모여 부딪히고 섞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곧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계의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를 떠맡으면서도 임금은 백인 노동자보다 낮게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희생양 삼아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계 지주들은 전쟁과 죄악 이후 자신의 땅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복잡한 법과 차별적인 재판 속에서 토지를 빼앗기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노예제 폐지 이후 서쪽으로 옮겨온 흑인들도 남부의 노골적인 차별과는 다른 방식의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장에서 능숙한 기량을 보여주었지만
이름이 기록될 때는 종종 지워지거나 변형되곤 했습니다. 흑인들이 개척한 마을과 농장은 때로는 주변 백인들의 반발 속에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흑인들은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 씨를 뿌리고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은 오래전부터 대륙 곳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원주민들이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부족과 종족들이 숲과 평원, 강과 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삶을 꾸려왔지만 새로운 정착민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그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질병과 전쟁, 강제 이주와 생활 기반의 파괴가 겹치면서 원주민 인구는 예전의 일부로 줄어들었습니다. 훈훈한 개척 신화 속에는 이렇게 많은 상실과 고통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들을 제한된 구역으로 옮겨 그곳에서만 살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보호구역이라 불리던 그 장소는 대개 농사도, 짓기 힘든 척박한 땅이 많았습니다. 조약으로 정한 땅조차 나중에 금이나 은 혹은 다른 자원이 발견되면 다시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어 자신의 언어와 이름, 머리 모양까지 바꾸도록 강요받는 학교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요동치는 땅 위에서 서부의 여성들도 저마다 치열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서부의 여성은 영화 속에서처럼 보호받기만 하는 인물이 아니라 삶의 앞줄에서 몸을 굽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 안팎의 일을 거의 모두 책임지면서도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뿐 아니라 밭을 갈고 동물을 돌보고 남편이 없을 때는 집을 지키는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을 사고나 병으로 잃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농장을 지키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녀의 역할을 구분할 겨를도 없이 매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는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기 어렵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었지만 많은 경우 공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 도움을 요청할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허락된 직업은 많지 않았고 교사나 간호사, 하숙집 운영과 같은 몇 가지 선택지가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여성들은 모자를 만들거나 옷을 짓는 작은 사업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다른 한쪽에는 술집과 유곽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야 했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나중에 로맨틱하게 꾸며진 이야기와는 달리 폭력과 중독, 질병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가족을 잃어 대안이 없었던 여성들이 이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령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사회는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고 다른 삶으로 옮겨가는 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부의 삶 속에서는 여성들이 조금 다른 의미의 자유를 맛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부족했던 서부에서는 한 사람의 여성 노동력이 공동체에서 매우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떤 준주에서는 여성들의 기여를 인정하며 중앙정부보다 앞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지의 거친 환경은 때로는 기존의 규범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길 위에 다시 서서 이 거친 땅에 질서를 세우려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서부는 종종 무법천지로 묘사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카운티마다 선출되는 보안관은 넓은 지역의 치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이는 너무 광대해 모든 사건을 제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마셜이라 불리는 관리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해 뛰는 사람도 있었지만 권력을 즐기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보안관은 더 큰 범죄,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을 다루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은 여전히 이웃들끼리 혹은 자경단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총격전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름들 가운데에는 선과 악으로 나누기 어려운 이들도 많았습니다. 전설 속에서는 멋진 총잡이로 그려지는 인물도 실제로는 우발적으로 무고한 이를 다치게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도박과 사행성 사업에 손을 대며 회색지대에서 살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는 영웅담은 이런 모호함과 실수, 흔들림을 많이 지워버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해가 다시 서쪽으로 기울고 여러분은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 나섭니다. 운이 좋다면 작은 여관이나 하숙집 방 하나를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소박합니다. 작은 침대와 세면대, 의자 하나가 전부이고 벽은 얇아서 옆방의 기침 소리와 뒤척임까지 모두 들려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있지 않고 건물 뒤편에 자리한 공동 변소를 함께 써야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중에 밖으로 나가는 길은 어둡고 춥고 때로는 위험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에는 침대를 두 사람이 함께 써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트가 얼마나 자주 갈아 끼워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헛간이나 별빛 아래에서 자는 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들판에서 자는 일 역시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을 피워 몸을 덮이고 음식을 드지만 이 불은 동시에 야생동물을 끌어들이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큰 불은 산불이나 초원을 태우는 화재의 시작이 될 수 있었고 너무 작은 불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불을 관리하는 일만으로도 사람들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잠자리에 눕고 나면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소리들이 귀에 또렷하게 와닿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코요테의 울음소리, 이름 모를 새들의 짧은 울음, 풀잎과 나무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의 숨결이 하나하나 들려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깊은 침묵과 낯선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잠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벽녘은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둠과 새벽빛이 섞이는 그 순간 사람들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야생동물이나 적대적인 이들에게는 가장 손쉬운 시간대였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늘 불을 지키고 주변의 기척을 살피는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며 경계를 서지 않으면 깊은 밤은 언제든 비극의 무대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밤은 그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옛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 비로소 또 하나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다시 밝고 여러분은 눈앞의 한 광산 마을을 떠올려 봅니다. 소문 속에서는 한 줌의 금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금광, 네바다의 은광산, 콜로라도의 광산 붐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지 않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광부가 되려면 먼저 땅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곳마다 채굴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이들이 차지했습니다.
간신히 빈 땅을 찾아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까지 마치면 그때부터 비로소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강가에서 금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담갔습니다. 분무기나 기계가 아니라 삽과 쟁기, 넓적한 펜을 손으로 움직이며 흙과 모래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손에는 상처가 끊이지 않았으며 허리와 어깨는 날이 갈수록 굽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물을 뒤졌어도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금, 조각일 때가 많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광맥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의 위험은 더 컸습니다. 불안정한 바위 속으로 터널을 파 들어가다 보면 언제 천장이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작업장 안은 질식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가스가 사람의 숨을 서서히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하던 화약은 한순간의 실수로 폭발해 손이나 눈,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곤 했습니다. 설령 오늘 무사히 퇴근하더라도 광산에서의 삶은 몸을 천천히 갉아먹었습니다. 미세한 암석가루를 계속 들이마시다 보면 폐가 굳어가는 병이 생겼고 금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 수은과 같은 물질은 신경을 서서히 망가뜨렸습니다. 목숨을 건 사고는 한순간이었지만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은 오랜 시간 걸쳐 사람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산재보호법도 몸이 부서진 노동자를 지켜줄 제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광산에서의 수입은 전설과 달리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루 종일 흙을 뒤져도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금속만을 손에 넣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광부들은 회사에 고용된 일꾼으로 긴 노동 시간에 비해 받는 임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부들이 땀 흘려 캐낸 광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술을 팔고 물건을 파는 이들이었습니다. 광산 마을은 대부분 남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고 거친 남성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면 술과 함께 폭력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일을 하던 이들은 밤이 되면 술집으로 몰려가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분노와 서운함은 쉽게 주먹과 칼, 총으로 변해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위생 상태는 이런 긴장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배설물과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마을에서는 물이 쉽게 오염되었습니다. 더운 날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떼가 모여들었으며 병은 그 사이를 타고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짧은 여름 동안 마을 전체의 사람이 번갈아 가며 병상에 눕는 일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은행과 돈에 얽힌 이야기 역시 이곳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광산 마을에는 은행이 없었고 그나마 있는 은행들도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아둔 금가루와 은을 보관해 준다며 문을 연 뒤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챙겨 도망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종이돈은 은행마다 따로 찍어냈기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은행의 평판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돈은 금과 은으로 만든 실제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일은 곧 강도의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돈을 숨기고 누가 믿을 수 있는지 사람들은 늘 조심스러운 눈길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렇듯 서부의 부와 기회는 언제나 위험과 불안과 한 묶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광산의 위험을 피하고 목장을 운영하는 삶을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그 시대의 목장은 겉으로 보면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삶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드넓은 초원과 함께하는 삶, 소떼와 말을 돌보는 일은 자연과 맞닿은
자유로움으로 자주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목장 역시 다른 방식의 위험과 고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먼저 목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땅과 많은 큰 가축, 울타리와 건물, 장비 등 많으신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어 소를 사고 땅을 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풀은 마르고 물 웅덩이는 바닥을 드러내 솥대는 말라 죽거나 비쩍 마르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은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눈과 얼음이 초원을 덮으면 가축들은 먹이를 찾지 못하고 추위 속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겨울 내내 바람과 눈을 맞으며 소들을 돌보는 목동들 역시 동상과 피로, 사고의 위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겨울 폭풍이 지나간 뒤 넓은 초원 위에 고라니처럼 쓰러져 있는 소들을 바라보며 많은 목장 주인들은 망연자실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질병 역시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와 다른 가축에게 옮는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온 초원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예방접종도 효과적인 치료법도 부족했습니다. 목장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픈 가축을 따로 떼어놓고 쇠약해진 동물을 일찍 도살하는 것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솥대를 몰아 먼 도시로 향했습니다. 카우보이들은 수천 마리의 소를 몰고 며칠에서 몇 달에 이르는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태양과 먼지, 밤에는 추위와 고독을 견디며 이들은 거의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솥대가 놀라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밤새 초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소들이 놀라 한 방향으로 몰려들면 순식간에 덩치 큰 몸들이 서로를 짓누르며 사람과 가축이 함께 물속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작은 소리 하나가 솥대를 놀라게 하면 그 거대한 떼가 암흑 속에서 질주하는 스탬피드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깔려 죽거나 다리를 크게 다치는 카우보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핏값이라 부르던 보수는 높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젊은 나이에 부상과 병으로 일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목장일은 광산보다 낫겠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농사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1862년 제정된 홈스테드 법은 일정 기간 그 땅을 일군 사람에게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많은 주던 이들은 넓은 평원을 꿈꾸며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서부의 땅은 동부의 땅과 달랐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얼마 안 되는 비를 나누어 써야 하는 건조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푸른 풀밭을 보고 비옥한 땅이라 생각했지만 곧 깊은 뿌리를 가진 초원 식물들을 가래엎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쇠로 만든 쟁기도 처음 들어보는 이 넓은 땅에 힘 앞에서는 자주 부러지고 휘어졌습니다. 숲이 없는 평원에서는 집을 짓기 위한 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잘라내어 흙벽돌처럼 쌓아 올린 흙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여름에는 비교적 시원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벽에서 흙이 떨어지고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어들었습니다. 벽 사이로 벌레와 작은 뱀이 드나드는 일도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밭을 일구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습니다. 단단한 흙과 뒤엉킨 뿌리를 갈아엎어 씨를 뿌리기까지 몇 계절을 밭을 정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씨를 뿌린 뒤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가뭄과 우박, 늦서리와 해충이 번갈아 찾아와 농부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특히 메뚜기 떼가 덮쳐 올 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몰려온 메뚜기들은 밭의 작물뿐 아니라 나무 잎과 옷, 나무 손잡이까지 갉아먹었습니다.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이 며칠 만에 사라지는 광경은 많은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이 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에 농사철을 놓쳐버리면 다음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도 막막해졌습니다. 사고 또한 농부들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날이 선 도구와 낡은 기계는 작은 실수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곡식을 저장해둔 창고 안에 잘못 들어갔다가 흘러내리는 곡물에 몸이 파묻혀 나오지 못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고 의사가 부족한 서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립은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면 반나절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집을 지키는 동안 오랫동안 다른 성인과 대화하지 못하고 자연과 아이들만 상대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깊은 우울과 불안, 때로는 현실 감각이 흐려지는 상태에 이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개별 농장과 목장, 광산이 흩어져 있던 서부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철도와 공장이 들어서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처럼 보였지만 안전장치와 노동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시대의 공장은 또 다른 위험의 공간이었습니다. 기계는 사람의 손과 팔을 쉽게 앗아갔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잦았습니다. 특히 철도 공사는 위험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레일을 나르고 망치를 휘둘러 못을 박아야 했습니다. 산을 뚫기 위해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을 다루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맡으면서도 적은 임금과 차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길고 쉬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엿새째 이상,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교 대신 공장이나 광산 주변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작은 손과 짧은 키는 때로는 장점으로 여겨졌지만 안전사고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위험 요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임금은 줄어들었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쉽게 해고되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면 그들은 골치 아픈 존재로 낙인 찍혀 다른 일자리도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집과 상점, 심지어 화폐까지 제공하는 마을에서는 사람들은 일과 생활 모두를 회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모든 삶 위에 흐르는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이 시대의 하루는 시계의 숫자로 나누어진 시간이 아니라 해가 뜨고 지는 리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면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지고 나면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밤이 길어 더 오래 쉬는 듯 보였지만 그만큼 식량과 연료를 아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길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아니라 끝마쳐야 하는 과업의 양으로 가늠되었습니다. 밭을 끝까지 갈아야 하고 솥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광산의 일정 깊이까지 굴을 파야 했습니다. 언제 일을 시작하고 끝내야 하는지는 하늘과 날씨가 더 잘 알려주었습니다. 시침과 분침 대신 동쪽에서 붉게 떠오르는 해와 서쪽으로 사라지는 석양이 시간을 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즐거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이 끝난 뒤 사람들은 등잔불 아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책 한 권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들이 함께 읽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누군가 바이올린이나 하모니카를 꺼내 음악을 연주하면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발을 피하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값비싼 장난감 대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막대를 공처럼 던지고 숨바꼭질을 하고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이용해 작고 단순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축제 날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날에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걸어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하고 설교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배뿐 아니라 학교 수업과 회의, 서로를 돕기 위한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고립된 삶 속에서 이 공동체 공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길고 고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은 서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지 상상해 봅니다. 몸은 지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늘 위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던 이 시절, 별빛은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흐르고 별들은 마치 숨을 쉬는 듯 반짝였습니다. 이 별들을 보며 사람들은 고향을 떠올리기도 하고 먼 미래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거친 땅과 머리 위의 광활한 우주가 한순간에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힘겨운 하루의 끝에서 잠시나마 말없이 하늘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론티엘의 또 다른 일상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전히 배고픔입니다. 1870년대 서부에서 먹는 일은 그저 입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과제였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사슴이나 토끼, 새를 잡아 식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알과 화약도 값비싼 자원이었기에 사냥은 늘 마음껏 할 수 있는 여유로운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직접 재배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콩과 옥수수,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들이 식탁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한 음식이 계속 반복되면 그 단조로움이 몸과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신선한 음식이 거의 사라지고 저장해둔 음식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은 생각보다 드물었습니다. 설탕은 귀한 재료였고 커피 역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관절이 아파오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증상들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큰 수고를 필요로 했습니다. 고기는 소금에 절이거나 연기로 훈제해 두어야 했고 이런 과정은 맛을 짜고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소는 식초에 절이거나 발효시켜 저장했고 과일은 햇볕에 말리거나 설탕을 사용해 잼처럼 보관했습니다. 뿌리 채소는 땅을 파서 만든 저장고에 넣어두어 한겨울에도 조금씩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관 방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기와 온도, 보관 장소의 상태에 따라 음식은 언제든 상할 수 있었습니다. 쥐와 벌레는 늘 저장고 주변을 맴돌며 틈을 노렸습니다. 사람들은 곡식 자루 안에서 벌레 몇 마리쯤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가스를 틀면 불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우선
나무나 땔감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숲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말과 소의 마른 배설물까지 말려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물을 길어 오는 일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무거운 노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준비된 식탁 위의 음식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간단하고 거칠었습니다. 다양한 향신료나 양념이 적었기 때문에 맛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그 음식을 나누며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배가 든든히 찼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거친 땅에서 아이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 시절과는 매우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은 가족의 생존을 돕는 중요한 일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달걀을 모으거나 물을 나르는 소소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곧 소를 몰고 밭을 매는 일을 어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놀이와 일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충분히 크고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에서는 작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나이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쳤고 교실에는 몇 개의 책과 칠판, 재사용 가능한 슬레이트판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과 같이 농사일이 비교적 한가한 계절에만 학교가 열리는 곳도 많아서 한 해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농장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 대신 집에서 부모에게 글을 배우거나 아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훨씬 중요한 것은 날씨를 읽는 법, 가축을 돌보는 법, 상처를 간단히 치료하는 법 같은 실용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역사보다 오늘 저녁의 물과 식량이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누군가 성경이나 낡은 책을 소리내 읽어주는 시간이 작은 배움의 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죽음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자매 가운데 몇 명은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홍역과 디프테리아, 백일해와 같은 병들은 쉽게 퍼지고 아이들의 작은 몸은 그 위협을 견뎌내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모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이의 이름을 나중에 태어난 동생에게 다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의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죽음이 일상의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이 안전한 곳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동물의 도살과 장례식, 사고와 병으로 인한 이별은 어린 마음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다시 들판으로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건강과 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부에서 아프거나 다치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자주 찾아왔고 그 결과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있는 마을조차 드물었기에 대부분의 상처와 병은 집안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각 가정에는 오랫동안 내려온 민간요법과 약초 지식이 작은 보물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떤 약초는 실제로 통증을 줄이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지만 어떤 것은 그저 믿음과 습관에서 비롯된 처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몸 안의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설사를 유도하거나 피를 빼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위험해 보이는 이런 방법들도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몸의 구조와 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아직 사람들에게 충분히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약은 대부분 성분과 효과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혼합물이었습니다. 다양한 병을 한 번에 고쳐준다는 약병에는 술과 아편, 각종 향신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실제로는 몸이 회복되었다기보다
술과 마약 성분이 가져오는 일시적인 안도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몸은 서서히 더 약해져 가곤 했습니다. 수술은 말 그대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심하게 다쳤을 때 감염이 몸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분한 마취가 이제 없던 시절, 사람들은 수술대에 묶인 채 주변 사람들이 붙잡아주는 힘에 의지해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칼과 톱은 대충 씻겨 나왔지만 끓는 물이나 소독약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역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산파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병원으로 옮기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사흘 안에 산모가 갑작스럽게 열에 들떠 숨을 거두는 일이 자주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살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삶의 감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젊은 나이부터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50살을 넘긴 사람은 이미 공동체에서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어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서 있다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친 땅이 어떻게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기억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프론티어는 조금씩 사라지고 철도와 전신, 도로와 도시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서쪽 자유와 모험이 숨쉬는 공간으로서의 서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은 공연과 책,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였습니다. 버펄로 빌로 알려진 사람이 꾸린 서부극쇼에서는 인디언과의 전투, 역마차, 습격 같은 장면이 관객을 위해 재현되었습니다. 동부의 관객들은 그 무대를 보며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서부의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시중에 쏟아져 나온 값싼 소설들은 실제보다 훨씬 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서부의 인물들을 포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서부는 명확한 선과 악, 논리적인 결말을 가진 무대로 바뀌어갔습니다. 나중에 영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서부는 음악 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흰 모자를 쓴 정의로운 보안관, 검은 모자를 쓴 악당, 한가운데에서 고독하게 말을 타고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정의, 자유에 대한 상징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잡하고 모호한 현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겪은 상실과 폭력, 이주 노동자들의 착취, 환경이 입은 상처, 법과 폭력이 뒤섞여 있던 혼란스러운 현실은 종종 이야기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서부는 한 나라의 정신을 상징하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세웠다는 자부심이 많은 불편한 사실들을 조용히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보며 느끼는 것은 아마 단 하나의 감정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부를 만든 사람들의 끈기와 용기는 분명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고통과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함께 안고 흐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조용한 밤의 숨결 속에 서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먼 평원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어디선가 코요테가 길게 울부짖고 멀리 마을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소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시대의 것이지만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으로 잠시 돌아온 듯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때와 지금을 잇는 것은 여전히 별빛입니다. 몇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별자리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농부들에게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었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별빛 역시 그 시절 사람들의 눈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서서히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이불의 감촉과 익숙한 방 안의 기운이 먼 서부의 추위와 거친 바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를 채우던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과 그들이 겪었던 고단함과 작은 기쁨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지금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풍부한 음식과 깨끗한 물,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한 집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들도 떠오릅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집을 올리고 추수를 도우며 좁은 공간을 나누던 공동체의 마음,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손기술과 실용적인 지혜, 자연을 읽는 눈과 변화에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은 오늘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길게 한번 내쉬어 보세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서부의 밤길은 이제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광활한 평원과 별빛, 바람의 소리는 한동안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서 잔잔하게 울릴지도 모릅니다. 그 잔향이 오늘 밤 여러분의 잠을 조금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시간과 공간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포근한 잠 속으로 내려앉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멈춰있던 서부의 바람도 이제 천천히 가라앉고 타닥이던 장작불도 잔열만을 남긴 채 작아져 갑니다. 여러분의 밤이 이 고요함 속에서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마음 깊이 빌어봅니다.